두산밖에 없는 프로야구에 NC가 있다라는 말처럼 네이버 카카오밖에 없는 웹툰에 버프툰도 있다. 저는 지금 깜짝 놀랐었는데 아까 이제 그 교수님 목소리 듣고 네. 야구 중계를 듣는 느낌이었어요. 아, 엄청 목소리가 그 야구 해설하시는 분하고 너무 똑같아갖고 눈을 감고 들으셔야 돼요. 신문을 보시면 좀 느낌이 떨어지니까 농담입니다. 여하튼 제 NC 소프트가 사실은 게임 회사로 출발했지만 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업적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프툰도 또 내년에 또 어떤 새로운 실험과 저는 이러한 역량들이 사실 웹툰 산업 전체 생태계에 아주 긴장과 발전에 대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섹션 1에서 봤던 만화경 또 섹션 2에서 봤던 버프툰 이런 새로운 기업들이 이 생태계에 진입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실험들이 결국 한국 웹툰의 비전과 가능성을 더 다양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없을까요? 내년에 어떤 모양이 새롭게 나온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요 방송이 이제 다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NC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은 만족할 만한 어떤 BM 모델 그리고 서비스 모델 그리고 게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제 제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인터랙티브한 어떤 컨텐츠들 그래서 실제 그냥 눈으로 보는 어떤 다양한 이제 시도들을 좀 더 이제 변화를 주려고 여러 플랫폼들이 고민을 해서 서비스를 시도를 했었는데 NC는 그거에 좀 더 한 단계 레벨을 업데이트한 어떤 그런 모델을 좀 제안하고 좀 실험해 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의 계급이 올라가거나 아이템을 따거나 점수가 올라가면 다음 회를 공짜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겁니까? 뭐 그런 모델도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컨펌을 제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정말 어렵게 모신 김혜정 실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비정기 연재 모델을 런칭을 꼭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되게 이제 우리가 지금 네이버 웹툰이 만든 게 주간 연재, 요일제 뭐 이런 거 다 만드셨잖아요. 그럼 비정기 연재라면 어떤 식의 수익 모델과 BM하고 연동되나요? 형태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이 지금 한창 기획이 되고 있는데요. 네. 또 제가 아까 유료 모델을 도입할 때 시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처럼 지금 요일 연재가 안정화가 되고 요일 연재를 통해서 네이버 웹툰의 독자들이 어떤 감상의 패턴을 가지게 된 것만큼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 좀 독자들이 네이버 웹툰에 접속하게 하는 매일매일 접속하게 하는 어떤 그런 행동 패턴을 만들어 놓은 안정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주간 연재가 아닌 다른 어떤 비정기 연재 모델을 넣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근데 비정기 연재를 그냥 뭐 어디다가 연재를 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서 연재되는 작품의 사업성도 안정적으로 월화수목 금토일에서 연재되는 거랑 똑같이 만족하면서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고 만족도를 줄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몇 개들의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길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붙여서 영역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런칭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오늘 저희 컨퍼런스에서 전부 다 지금 나오고 있는 모델들이 전부 내년 모델입니다. 지금 2021년도에 정말 엄청난 웹툰의 변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올해까지 아마 올해 하다가 중지됐나요? 세븐믹스가 올해 하다가 정지가 됐죠. 거는 사실 이제 독자분들한테 뭐 공표를 하고 한 거는 아니었고, 그렇죠. 예. 네, 저희가 뭐 이제 웹툰이 저희가 이전에는 선별 연재 요일별로 선별을 해서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편집부에서 작품을 다 같이 검토해서 이제 경쟁력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개수 몇 개까지 어느 정도 요일별 몇 개까지를 했을 때 의미가 있고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 좀 천천히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 2018년도쯤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독자들이 한 요일에 많은 작품들이 들어가도 소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웹툰의 플랫폼의 좀 접속자 수나 그런 볼륨이 커졌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쨌든 이제 상생의 그런 접근에서 이제 유능한 제작사들
작가들과 함께 거기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저희가 똑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소수의 편집부에서 검토한 작품들이 아니라 각각 개성 있는 제작사에서 제작된 작품들이 여과 없이 바로 서비스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소싱의 창구들 만들자라고 해서 그게 2018년도부터 했었고요. 근데 18년도에 기획된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걸 가지고 앞으로도 이거를 영원히라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었고 좀 그걸 통해서 좀 성공적인 또 작품들이 좀 독자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거는 그거대로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다가오는 시대에는 또 그때 2018년보다는 더 많은 제작사, 더 많은 에이전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는 몇 개의 업체와 함께 작품들을 수급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더 확대해서 그런 제작사들의 작품들을 아우를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더 많은 다양한 제작사들의 작품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소싱 방안 이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주간 연재 이외에 다양한 비정기 연재를 작가 입장에서 모색하고 있다는 것과 세븐믹스란 7개의 에이전시나 프로덕션과 새로운 장르에 대해서 추구했던 전략을 확산해서 더 많은 경쟁력 있는 회사랑도 협력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면 더 많은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비즈니스 모델과 더불어서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이 장르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2000년에 웹툰 형태가 생기고 나서 잡지에서 보여주고 있던 장르 편향성을 유일하게 깰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모델이다. 웹툰은 누구나 불특정 다수를 위해 다수의 작가가 불특정 장르를 누구나 올릴 수 있다는 자율성 때문에 야, 장르가 다양해지구나 생각했는데 그렇게 15년 동안 흐른 후에 보니까 되려 이 웹툰이라는 네트워크 외부성이 장르 편향성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한계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학원에서 주먹 잘 쓰는 친구 이야기, 그 다음에 로맨스 판타지 이야기, 그 다음에 일상툰 이 몇 개로 되는 그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만화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런 장르 편향성을 작가 선정이나 또는 육성할 때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전략이 따로 있습니까? 극복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장르 편향성에 있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근본적으로 독자들이 원하는 장르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로맨스나 학원물 뭐 이런 류의 장르들이 잘 되다 보니까 그리고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작가분들이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고 하지만 또 하나의 원인은 좀 아직은 이 웹툰의 역사가 짧고 웹툰이 막 시작했을 때는 창작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웹툰을 소비자들에게 소비하게 하고도 있지만 그게 동시에 이제 꿈나무들을 키워내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꿈나무들을 키워내는 행위조차 굉장히 역사가 짧기 때문에 예전에 출판 시절도 있긴 있었지만 뭐 웹툰 기준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 다양한 장르의 경험과 뭐 인문학 경험 뭐 감성 그런 것들을 담아낼 만한 이제 좀 내공이 쌓일 시간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작가를 발굴하고 작품을 기획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쉽게 접해왔고 쉽게 소비했던 쪽의 작품 기획은 잘 나와요. 하지만 뭐 좀 생소한 SF라던가 아니면 뭐 무슨 로봇물이라던가 뭐 예전에는 일본에서 많이 쉽게 접할 수 있었지만 아직은 좀 생소한 그런 장르들이 쉽게 기획이 되고 제작을 하더라도 다른 일반 지금 장르보다 훨씬 코스트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꼭 저희가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다양하게 계속 시도는 하고 싶다 정도로 저희는 임하고 있고 그런 오문현답해 주셨습니다. 예. 독자들이 많이 보니까 작가들은 그리는 건데 제가 그거를 장르 편향성이라고 대려 말하면서 말도 안 되는 대안을 요청드렸는데 답은 정확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현답은 사자성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혜정 실장님께 그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카카오 페이지가 매년 중국 IP를 많이 수입합니다.
연재도 하고 있고요. 카카오 페이지에. 근데 지금 캔버스라는 플랫폼이 북미 지역에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이버 웹툰이. 그럼 캔버스를 통해서 북미 지역 새로운 신임 작가들의 작품이 올라올 것이고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에서도 인기 작가들이 많은 IP가 나오고 있다는데 그러면 국내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께서 보실 때 그런 IP들이 국내 시장에도 들어와서 연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네. 저희 태국 웹툰이 오픈된 적 있고요. 팀맘. 그리고 최근에 이번 여름 7월에 로아 올림푸스라고 북미 라인 웹툰에서 이제 인기 가장 많은 작품이 한국에 런칭이 됐고요. 또 좋은 반응 받고 있고요. 한국의 작가님들도 많이 질문을 하세요. 이러면은 그 세계 이제는 경쟁 작가들은 누구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글로벌 작가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의 제작 사이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고 좀 한국 웹툰의 스크롤 연출이나 이런 것의 경쟁력에 저는 아직 좀 자부심이 많이 한국 웹툰 담당자다 보니까 좀 굉장한 자부심이 있고 이렇게 유의미한 성과를 이제 저희가 잘 되고 있는 작품들을 서비스하고 한국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유의미한 성과를 얻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크게 다 경쟁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지금 당장으로 본다면 한국 웹툰이 워낙에 좀 먼저 그런 스크롤 연출에 대한 뭐 노하우라든가 그런 작가들의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해외 작품들을 보면 특히 뭐 그 중국 웹툰 같은 경우는 제작 공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퀄리티나 그런 부분들에서 아니면 회당 끊는 연출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더 그 한국 웹툰 작가님들이 좀 경쟁력을 정비할 수 있는 좀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도 1998년에 DJ 정권 때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죠. 일본 대중문화 개방하면 일본 게임, 일본 영화,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만화 들어오면 우리 다 망한다. 근데 이렇게 세월이 20년 지나고 나니까 일본 시장의 만화보다 우리 웹툰이 일본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일본 만화의 기존 고전 작품들이 웹툰의 스크롤 형태로 재편집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걸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이버 웹툰이 해외 시장의 우수 작가들을 국내 시장에 투입시키는 것 또한 국내 작가들에 대한 경쟁력을 양성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장치도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얘기해놓고도 참 좋은 얘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박석관 교수님께 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학생들을 지금 계속 양성시키고 있고 그 전에는 정책도 하셨는데 학생들을 그 교육을 시키실 때 아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웹툰형 웹툰이 있어요. 그렇죠? 한국 웹툰형 웹툰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은 웹툰을 그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양성하실 때 학교 입장에서 어떤 식의 방향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일까 이런 고민은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가 싶어서요. 뭐 어려운 질문인데요.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이 있습니다. 너는 그쪽으로 가렴 이렇게 하고요. 이 기업에서 진행하는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에는 저쪽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전형화된 장르 만화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 초청드린 분들이 선수들이라 아주 이상한 질문에도 정확한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학생들을 공모전 성격에 따라서 그런 실험적인 작품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공모전과 또 상업적이고 그 장르에 맞는 걸 요구하는 플랫폼에는 기회를 학생들한테 줘야 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서 한 말씀만 네네. 더 드리면 마치 이렇게 공공이 하는 역할이 있고 민간이 하는 역할이 있는 것처럼 큰 기업이 하는 역할이 있고 작은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가 너무 잘해줘서 지금 이 웹툰 세계가 열렸지만 큰 플랫폼들은 하지 못할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중소 플랫폼들 그리고 작은 웹툰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책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성규 실장님께 한 가지만 이것도 좀 우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나이키의 적은 닌텐도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이키하고 닌텐도가 적이 되냐 그랬더니 닌텐도를 많이 하다 보면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운동화가 닳지 않아서 나이키가 안 팔린다 이런 얘기였었는데 지금 만들고 계신 버프툰의 가장 큰 라이벌은 앞으로는 어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개인적인 일단 생각이고요. 버프를 계속 만들어왔던 사람으로서 원래는 저의 어떤 최고의 라이벌은 무한도전이었고요. 앞으로의 저의 라이벌은 놀면 뭐하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버프툰이 방송 포맷까지 라이벌로 생각할 정도니까 내년에는 새로운 모델들이 더 많이 나올 거란 기대를 하면서 자, 이 세션 웹툰의 미래와 비즈니스 모델 현황 점검에 대한 코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실장님, 박석환 교수님, 박세현 소장님, 김동우 대표님, 강성규 실장님 5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